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기본을 이해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내용은 팩트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해하는 그러한 순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시작은요, 1991년이었습니다. 8월 14일이었는데요. 한국에서 김학순이라는 위안부 피해자가 처음으로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다라는 것을 증오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위안부라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직접 그 본인이 나서서 자신이 위안부였다라는 증언을 한 것은 세계적으로 최초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충격은 아주 컸습니다. 현재 8월 14일은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그런 식으로 되어서 이것은 그 2년쯤 전에 그런 식으로 결정되었어요. 8월 14일은 하나의 뭐 기념일이라고는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한 기림의 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탄시 1991년 이러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굉장히 그 소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일본 정부는 많은 문서를 계속 조사를 해가지고 1993년 8월에 고노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일본 내각의 고노 요헤이 관반 장관이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가 역사적인 사실로서 존재했고 또 위안소라는 곳을 일본군하고 일본 정부가 설치했다라는 거 다 인정했습니다. 자, 탄시의 고노 담화의 요점을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위안소 설치 그리고 그 관리 요선들의 이송에 그 일본군이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렇게 인정했고요. 그리고 요선들의 모집에는 감원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사람을요. 그리고 간제가 있었고 관원, 공무원들이죠. 관원 등이 이에 직접 가담한 적도 있었다라고 하여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의 생활은 간제적인 상황 하에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이렇게도 인정하여서 당시 일본 정부로서의 사과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양심적인 선언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바로 일본의 극우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9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무라야마 촌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무라야마 담화도 고노 담화에 이어서 일본의 우파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무라야마 촌리는 일본의 침략 전쟁 그리고 식민지 지배를 세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 사과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우파는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의 전쟁이라는 것은 아시아를 백인 지배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해방 전쟁이었다라고 옥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파는
고노 탐화 그리고 무라야마 탐화를 부정하는 일을 이때부터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 역사 수존주의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현재까지 이르렀던 것이고요. 특히 2차 아베 내각이 2012년 12월에 출범된 이후 거의 8년 정도는 이러한 극우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일본은 의경화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라야마 탐화 그리고 고노 탐화는 현재는 거의 사문서화가 되었다. 죽은 문서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역사적인 내용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 실태는 어떤 것이었는가? 역사적인 팩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위안소 설치의 계기는 1932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여서 괴뢰 만주국을 건설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요, 최초의 위안소, 이것은 큰 위안소인데요. 1932년 상하이, 이거는 만주가 아니라 더 남쪽에 있는 상하이, 당시 상하이는 요르간들의 조개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점령한 상하이 부분이 있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도 상하이의 일부를 더 점령하여서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의 해군이 해군 위안소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주 각지에도 위안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일단 기록상으로는 1932년 상하이에서의 큰 위안소가 잘 건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었습니다. 중일전쟁, 일본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더 침략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여서 중국에 대한 침략이 본격화가 되어서 일본 군부는 병사들을 위해서 큰 위안소를 중국 각지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먼저 일본 군부가 앞서서 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자체는 아직 그 결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와 일본군은 별도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안들이 당시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 큰 위안소가 중일전쟁을 계기로 굉장히 많이 중국 내 그리고 나아가서는 거기 동남아 지역에도 많이 설치되기 시작되었습니다. 1937년에 중일전쟁에 가장 잔인했던 장면은 12월 난징 대학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징 대학살 과정에서 일본군 병사들은 현지 여성들을 손꼽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을 살해까지 했습니다. 자, 큰 위안소 설치의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요. 먼저 일본군은 병사들을 위한 위안 방법 중 하나로서 그 여성들을 데려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서는 아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난징 대학살 등에서 나타난 일본 병사들의 현지 민간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반지하기 위해서였고요. 그리고 일본 병사들이 중국인 참부, 매춘부죠. 들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일본 병사들 중에는 선병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일본군이 선병 검사를 해 나가면서 깨끗한 여성들을 데려와야 한다. 깨끗한 여성들하고 병사들이 관계를 갖는 것은 허용하자. 이런 식으로 하여서 큰 위안서를 고안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1937년 12월에 먼저 상하이에 있는 일본군이 일본군 위안서 설치를 독자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938년 초에 일본 각지에 여성 모집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업자들은요, 상하이 일본군의 위례로 중국으로 보내는 첩부는 그 접대부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매춘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술 접대를 하는 여성들을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3,000명을 모집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자, 당시 일제강점기에 조지 크조를 거의 모든 것은 아랫사람들에게 그 결정을 맡긴 것이 당시의 일반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래에는요, 일본 정부 그리고 대본영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군, 당시 천황의 군대라고 했기 때문에 관군이라고 했죠. 이거 별도의 조직이었습니다. 일반 직속 부대가 일본군이었고요. 그리고 조선전독부도 일반 직속 기관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현재와 전혀 다른 당시의 시스템입니다. 일본군은 먼저 육군성에 요청하고 육군성이 내무성에게 요청하여서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외무성이 여성들에게 해외 비자, 도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이러한 위안부 동원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하는 것을 결정한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그 일부를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장병들의 위안 방법에 관해 관계기관에서는 깊은 연구를 했는데 폰 연사관을 찾는 육군 무관실 헌병대에서 합의한 결과 시설의 일탄으로 전성 각지에 큰 위안소 가로 해가지고요. 사실상의 유각 그러니까 매칭업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해 설치하기로 했다.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그 당시 중국에 있었던 일본 연사관 사람들이라고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일본군이 주도하여서 큰 위안소를 만들었다라는 증거 문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명백한 문서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서 큰 위안소를 설치한 게 역사적인 팩트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일본군 쪽의 결정을 받아서 1938년
12월 23일에 네임손 돈첩이라는 문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 쪽에서 그런 그 위안부 동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매준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여기에 1925년에 가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국제조약은요, 매춘을 위해 특히 해외로 푸뇨를 보내는 것을 금지한 국제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해외로 여성들을 매춘을 목적으로 보내는 것 자체가 국제조약 위반이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당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군의 사정도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눈 감아주기로 하자라고 하여서 급비리에 여성들을 모집하여서 해외로 보내기 시작하는 것에 일본 정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게 네임손 돈첩입니다. 그래서 그 큰 위안소 설치를 역할 분담을 한 그러한 문서도 확인됩니다. 먼저 해외에 있는 이것은 특히 중국인데요. 당시는요. 중국 연사관은 더한산 편의를 여성들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연사관에 오래 여성들이 머물고 있으면 혹시나 자신들이 속아서 온 거 아닌가, 그런 것을 눈치채서 도망칠 여성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 머무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허락 여부 결정 후에 직접 헌병대에 인계하는 것으로 한다. 이 헌병대는 연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영업주, 이것은 모집업자는 결국은 포주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군은요, 모집업자를 그대로 모집업자로 의 역할만 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을 현지에 데려가는 인솔자도 같은 업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업자, 인솔자는 결국은 현지에 가서 큰 위안소를 일본군의 명령하에서 경영하는 포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군은 업자들을 결국은 포주까지 시켰습니다. 이것도 다 공문서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 12월 8일 돈시의 일본군은 여기 마레이 반도를 또 공격했습니다. 일본은 같은 날에 미국 진주만뿐만이 아니라 영국군이 있는 동남아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고 일본은 특히 동남아를 많이 점령했죠. 그리고 남해안군도도 점령했습니다. 이런 데에 모두 큰 위안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로 확대된 일본의 침략 전쟁 탓으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 하나의 만화의 원 컷인데요. 미즈키 시게루라는 대단히 유명한 일본의 만화가가 그린 만화 중 하나인데 이것은 편사 100명 땅 위안부 1명을 배정했다라는 그러한 문서를 증명할 수 있는 만화입니다. 자, 이것은 다카모리 부대의 큰 위안소 규정의 일부인데요. 1940년에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위안소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위안부는 황금, 일본금, 변명에 대해 한 명의 비율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문서의 네 번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업 관계자, 비고용인, 위안부, 요급 이런 사람들은 산책 행동 구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별도 약도의 범위로 한다. 철저한 감시, 산책 행동 구역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여성들이 당한 취업 사기와 유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살아서 돌아온 일본 병사들이 1945년 이후에 자신의 일기라든가 그리고 책 이런 것을 또 출판했습니다. 자신들이 전쟁터에서 체험한 내용을 특히 또 위안부하고 만난 조선이 위안부하고 만난 이야기를 꽤 많이 일본 병사들이 증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먼저 어떤 조선이 위안부는 종군 간호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모집에 응했더니 현지에 가서 매춘을 강요당했다. 해군 병원에서 자벽을 한다. 군인을 의문하러 간다. 일본 공장 노동자로 일을 하러 간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도쿄의 군수 공장 노동자로 간다. 자, 그러면요. 유괴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한국 위안소라는 책이 남아 있어가지고요. 이것은 나가사와 켄니치라는 당시 군의관이었던 사람이 돌아와서 1983년에 자신의 체험을 그렇게 써서 출版한 책인데요. 전첩관의 관리인이 처음 보는 젊은 여자의 손을 잡고 끌고 왔다. 그 여자는 엉덩이를 뒤로 내밀고 몸을 접는 듯한 자세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여자는 내 모습을 보더니 코너에 몰린 개처럼 겁에 찔린 얼굴로 더욱 뒷걸음질을 쳤다. 나는 여자를 잡고 있는 관리인의 손을 떼게 하여 그를 커튼 안쪽으로 불러서 사정을 들었다. 그는 그 여자가 어제 오후쯤 내지 일본에서 왔고 오늘 검사를 받아서 내일부터 가게로 나가야 하는데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떼를 써서 곤란하다고 했다. 내지 일본에서 온 여성이 어떤 검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이 검사는 손병 검사입니다. 당시 일본의 군의관들은 큰 위안소에 많이 파견되었어요. 그 여성들의 손병 검사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본군 위안소가 바로 일본군에 의해서 경연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여자를 커튼 안쪽으로 불렀다. 검은 얼굴로 논밭에서 그대로 데려왔듯이 보이는 그 여자는 사투리가 강한 말로 울면서 나는 위안소라는 곳에서 병사들을 위로한다고만 듣고 왔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행위를 해야 한다고는 전혀 몰랐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통곡하면서 호소했다. 다음날 그 여자는 관리인, 업자와 함께 다시 들어왔다. 뺨을 맞아서인지 계속 울어서인지 눈을 뜨지도 못하는 정도로 얼굴이 부어 있었다. 오늘은 각오하여 왔는지 저항하지 않고 진찰대 위에 올랐다. 여자는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다리가 긴장으로 굳어지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여자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에서 바깥을 보니 옆에 위치한 전첩관의 세수하는 방 창문에서
어제 그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토하고 있었다. 울면서 토하고 토하기를 멈추면 다시 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운다.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고 고향은 멀다. 호소해도 구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일단 먼저 여기까지로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전달드리면 아까 그 일본 여성들 매춘부도 이게 동원이 됐다라고 하신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일본 여성들도 속여서 데려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본 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말이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예. 요새 그 일본인 위안부라는 책이 일본에서 그 발간됐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면 처음은 그래서 그 위안부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하는지 좀 알고 간 요소들도 있었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나 역시 속아서 간 요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거는 특히 1940년 지나서 태평양 전쟁이 또 시작된 이후 위안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요. 보통 요소들도 거의 무조건적으로 데려갔던 그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일본 요선들도 많이 속아서 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일본인 피해자들도 입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제 연구 방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이상으로 일본인 편사들의 증언을 준시합니다. 그게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런 일본 편사들은 자신이 큰 위안소를 이용했다라는 부분은 부끄러운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언을 남긴다라는 것은 그 증언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느끼기 때문인데요. 질문 드리자면 결국 다양한 증거가 이미 많이 있음에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일본의 피해를 본 다른 국가들과 연대를 해서 성명서 등을 통해 발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예, 이번에 램지오 교수 사태에서는 제가 한국 내에 있는 피해자분 한 분, 이옥성 할머니, 그리고 변호사분 20명 정도, 그리고 국회의원 2명, 그리고 또 다른 교수분들하고 40명 정도 하고요. 함께 램지오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명서를 내고 미국 쪽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한국계 교수가 중심이 되어서 국제적인 소명 운동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요. 저도 거기에는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분들하고 또 연대하여서 그런 성명서 작성 또 이번에는 제가 논문을 작성하여서 그거는 램지오 교수가 낸 논문을 발표할 예정에 있는 학회지에 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램지오 교수의 논문에 대한 반박하는 반론 논문을 그쪽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앞으로 계속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국제적인 힘이 좀 있어야 여러 가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를 세계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되고 문제는 일본 내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안부가 자발적인 매춘부였다는 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 내에 그 의경화 현상 때문에, 그리고 아베 정권 거의 8년의 결과 일본이 의경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일본의 극우 사상을 한국에 심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그것이 일본 한국 내에 신친일파의 등장으로 확인이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일본 내에 극우 세력하고 연계하고 있는 사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는 세계적으로 사실상 패배해 가고 있는 이러한 역사전에서 한국하고 일본만은 지키자, 그러한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램지오라는 사람이 왜 나왔냐? 이것은 그 빈산의 일각에 불과한데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하버드대라는 코니를 입고 위안부는 매춘부였다, 이 이야기를 하며 세계의 여론도 바꿀 수 있다는 식으로 만상을 갖고 있는 게 일본의 극우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의 목표는 유엔의 인권위의 견해, 위안부는 선노예였다, 이 견해를 바꾸기 위한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상당히 유치하지만 일본 극우는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여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왜곡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기를 진짜 배워야 하는 게 일본의 극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정도로 이러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강의에서도 좀 더 네.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의 개인적인 포부와 교수님께서 활동하시는데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 드려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포부라는 것은요,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석사, 박사 때 일제 강점기에 그 일본의 조선, 대만, 만주에 대한 지배 정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제 연구의 범주 안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도 일제 강점기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연구자로서 앞으로 계속 사실상 진실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추구하는 입장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전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극우 쪽의 주장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의 위안부 연구가 많기 때문에 한국 내에도 위안부 연구도 다 검토하면서 저의 목소리를 내고 또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저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제 생각을 더 많이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이고요. 또 제가 더 일본어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도 이러한 강의를 할 것이고 유튜브도 만들 생각이고, 저에 필요한 것은요, 영어이죠, 영어. 혹은 또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또 중국어로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중국어는 전혀 못하기 때문에 니하오 정도밖에 못하니까 이러한 언어 부분이 저에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요, 어느 정도 하니까 한국어, 일본어 플러스 최소한 영어로서 이러한 내용을 전 세계적으로 발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많이 제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